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체 기능을 높여주는 웨어러블 로봇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재활 치료를 체계적으로 돕는 등 의료용으로의 활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서 흡수된 뒤 독성이 증폭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흡수된 초미세 플라스틱이 각종 신경이나 기관에 쌓이는 건 물론 배아에도 미세한 손상까지 입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가전업계에서는 UHD를 넘어선 초고해상도 8K TV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화된 HD TV보다 해상도가 무려 8배 가까이 높은 건데 과연 우리의 눈은 8K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과학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극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지구온난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곳인데요. 세종기지의 30번째 월동대장으로 남극 연구를 하고 돌아온 김성준 박사를 주민피플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는 로봇 관련 제품들의 진화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로봇의 발전도 놀랍지만 몸에 입는 웨어러블 로봇은 노령화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ES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한 음식을 식당 종업원 대신 로봇이 가져옵니다. 음료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Your drink is hot. Be careful. 삼성전자는 이처럼 상점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을 비롯해 건강관리 그리고 실내 공기를 관리해주는 로봇 3종류를 공개했습니다. 단순 작업을 돕던 로봇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가사노동을 모두 대신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 로봇은 홈 로봇과 그다음에 소셜 로봇인데 홈 로봇은 사용자들에게 집안에서 노동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몸에 직접 착용하면 움직임을 도와서 힘이 덜 들게 하는 웨어러블 로봇도 공개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발목 등 부위별로 착용할 수 있어서 환자나 노인들의 보행을 도울 수 있는 의료용으로도 주목됩니다. LG전자는 몸에 입고 작업하면 근육 사용량을 줄여 덜 피로하게 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그 힘을 들이지 않고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랜 시간, 장시간 똑같은 그런 작업을 반복했을 때 피로도를 경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4바퀴로 달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걷는 자동차 로봇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But there's no other vehicle that can climb a 5-foot wall, or step over a 5-foot gap, or put its tires out 15 feet wide, all while keeping the body and the passengers completely level. 국내 포털 네이버는 실내 지도를 찍고 그 지도를 기반으로 사람을 안내하는 로봇 등을 전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의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돕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을 다리에 착용하고 환자의 상황에 맞게 걷는 연습을 돕는 건데요. 신체 기능을 높여주는 로봇의 진화된 모습을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환자의 다리에 착용한 로봇이 관절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걷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공중에서 다리 근력을 키우는 훈련도 가능합니다. 실제 걸을 때 이제 환자가 구부릴 수 있는 각도보다 더 많은 각도를 도와줌으로써 실제 이제 보행에 더 가깝게 그리고 더 빨리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로봇은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재활 치료를 돕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오그라들면서 다리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돼 보행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의 부축을 받아 재활 훈련을 하던 기존 방식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상에 대한 좀 염려나 부담감이 좀 줄어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 근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된 반복된 그 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30분 동안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행 연습 외에도 균형 운동 감각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체 기능을 보조해주는 이른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은 점차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로봇이나 목함주례로 발목을 잃은 장병에게 새 삶을 선물한 로봇 의족도 더 가볍고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 규모가 약 16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 로봇의 활용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가 우리나라의 7배에 달하는 등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는 18,000여 명으로 우리나라 2,600여 명과 비교해 7배가량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 수도 중국은 1,000여 개로 세계 인공지능 기업의 21%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26개에 그쳤습니다. 또 전 세계 인공지능 특허 10만여 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미국 25%, 일본 13%, 우리나라 9% 등을 압도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기업의 경기 전망이 올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치는 94로 지난달 96보다 떨어졌고 2017년 4월 90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ICT 기업 경기 전망이 나빠진 건 올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전 세계 사물 인터넷 관련 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DC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 세계 IoT 관련 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7,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별 예상 지출액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1,940억 달러와 1,820억 달러로 1, 2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57억 달러로 5위에 올랐습니다. IDC는 개인이나 기업 등을 불문하고 IoT 수출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IoT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점검을 받은 가상화폐 취급업소 21곳 중 14곳은 여전히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보안 수준을 재점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신규 가상통화 취급업소 17곳에 대한 추가 점검에서도 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킹 공격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앞서 기사도 나갔지만 저희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이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다퉈서 기술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앞다퉈서 이 초고화질 TV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LG가 선보인 게 돌돌 말리는 그런 롤러블 TV였고요. 또 삼성에서는 마이크로 LED TV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자, 이 밖에도 세계 여러 기업들이 8K TV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 한 단계씩 발전된 이런 초고화질 TV가 나오면서 CES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4K, 이른바 우리가 UHD라고 부르는
TV를 넘어서 앞서 말씀하신 이 8K TV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8K TV다 해서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8K TV를 구별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4K랑 8K를 구별하라 하면 솔직히 뭐 화질이 좀 더 선명해지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자세히는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과연 이 사람의 눈이 초고화질의 화면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8K라고 하면 이 화면에 빛을 내는 단자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죠. 네. 이 픽셀이 가로 7,680줄, 세로 4,320줄로 총 3,300만 화소가 넘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HD TV랑 비교를 하면 거의 뭐 8배 가까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8배 가까이 높다, 화질이 높다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사람의 눈이 8배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의 눈이 어느 정도까지 해상도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 수학적 계산이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 계산을 해야군요. 네, 이 보통 사람의 시력의 기준을 1.0으로 보는데요. 1.0일 때 구별할 수 있는 시야각이 60분의 1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점의 사이가 60분의 1도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우리 뇌가 두 점을 하나로 인지한다는 거죠. 네. 이제 공식을 봐야겠습니다. 이 삼각함수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삼각함수요. 네. 수능 문제 풀 때 좀 풀었던 기억은 나는데. 네, 저도 수학은 잘 못하지만 우선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구별하는 물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보시면 2 곱하기 거리 곱하기 탄젠트 기억나시죠? 오랜만에 네. 듣네요. 어렵습니다. 그냥 보면 저희가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0cm거든요. 네. 이 10cm 앞에 있는 화면의 경우 사람은 약 873 ppi 정도의 해상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873이요. 근데 네. 우리가 TV를 10cm 앞에 두고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더 멀어지면 해상도가 낮아져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해상도 구별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한 1.5m 정도 떨어져서 본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우리 눈은 58 ppi 정도의 해상도밖에 구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8K TV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8K TV가 최근 나온 그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64인치 정도인데 예. 이 64인치의 8K TV를 1.5m 앞에서 봤을 때 해상도는 137 ppi 정도입니다. 훨씬 뛰어넘네요. 그렇죠. 우리 눈의 한계를.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한 58 ppI와 비교를 하면 네. 굉장히 차이가 좀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적어도 1.5m 거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봤다고 쳤을 때 8K TV냐 아니면 그보다 낮은 화질이냐 이걸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한 업체가 이런 자료들을 쭉 모아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60인치 화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HD TV, 우리가 얘기하는 풀 HD TV의 경우는 6피트, 이게 미국 자료다 보니 6피트라고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산하면 1.8m 정도가 되는데 네. 이 1.8m보다 가까이서 봐야 이 화질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HD TV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근데 8K의 경우는 2피트, 그러니까 0.6m 정도 거리에서 봐야 이 고화질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 TV 화질이 우리 눈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런 게 좀 실감이 나는데 네. 근데 뭐 가까이서 봐야만 이 화질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높은 해상도의 화면을 보게 되면 화질이 좀 더 좋다, 색감이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 색깔의 영향도 좀 받는데요. 네. 이렇게 고화질이 구현되면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채도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 화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면서 색감이 아주 풍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 풍경을 본다거나 보통 그리고 TV 광고 화면을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감의 화면을 많이 쓰는데 이런 화면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선명하구나, 화질이 더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직 가능한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일상에서는 과연 이 8K TV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드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 당장 이 8K TV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TV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 추세를 따라가려다 보니 이 해상도를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추세고요. 네. 또 하나의 한계가 바로 콘텐츠입니다. 흔히 우리가 UHD로 부르는 4K TV, 4K TV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만큼의 화질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UHD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더라도 뭐 일부 IPTV나 케이블 업체들만 이 실제 4K 화면으로, UHD 화면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UHD TV를 보면 HD 화면과 UHD TV 화면을 봤을 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이렇게 4K조차 구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뭐 우리가 8K TV를 집에 들인다고 해도 100% 이 기술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일단 8K TV를 구별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이 8K TV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갖춰줘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뭐 잠깐 추웠다가 다시 추위가 물러가면서 미세먼지 얘기가 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계절이나 뭐 월과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연중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두고 얼마 전에 이 중국과 한국의 어떤 가벼운 공방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세먼지 어플부터 켜고 오늘은 얼마나 네. 심한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다시 좀 심해진 기분이 있는데 네. 미세먼지 문제 하면은 꼭 중국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다. 중국이 좀 탓하게 되는데, 근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의 환경부라고 볼 수 있는 생태환경부의 대변인인 유 여우빈이 지난달 28일에 자국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이 중국일보의 한 기자가 한국 언론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건너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대변인이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현지에서 배출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서울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발이 아니고 서울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고 그냥 서울의 대기질이 나쁜 탓이다 이렇게 그렇죠. 밝힌 건데 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건가요? 먼저 이 중국이 근거를 든 것은 대기질 조사 결과인데요. 네. 대기질을 조사해 봤더니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이 실제로 베이징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8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58 마이크로그램으로 한 35%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서울의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조금씩 나빠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공기질 개선을 해서 공기가 좋아지지 않았냐. 네. 그런데 서울이 더 나빠졌으니 이건 우리 탓이 아니다. 서울의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긴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말 중국 탓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까 58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네. 줄어서 이 정도인데 서울의 경우는 같은 해에 늘어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였거든요. 절대적으로 중국이 나쁜 건 맞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도 중국이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탓이 아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 배경엔 뭐가 있나요? 이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중국이 들었는데요. 네. 바로 이산화질소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산화질소는 대표적인 물질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서울의 경우 중국 주요 도시들보다 높다는 겁니다. 서울이 중국 주요 도시보다 이산화질소가 높다. 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물론 뭐 하나의 요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산화질소가 주로 차량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울의 경우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산화질소만큼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바로 황산화물이라는 겁니다. 네. 이 황산화물의 경우는 중국이 서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황산화물이 보통 석탄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석탄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높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황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면서 미세먼지의 요인이 된다 이런 건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부분은 빼고 자기들이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이제 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절대적으로 높고 또 황산화물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이 대기 중에 많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중국 탓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이
박원순 시장의 경우도 네. 이제 서울의 미세먼지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이 중국의 원인이 절반 이상 50에서 60%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어느 쪽이 얼마만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중국의 원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만 돌리고 이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누구 탓이냐 이렇게 공방할 시간에 그냥 양국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게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먼지의 하나인 초미세 플라스틱, 이른바 나노 플라스틱이 체내에 흡수되면 복합 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인간과 비슷한 기관이 있는 대표적 실험 동물인 열대어 제브라피쉬입니다. 몸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녹색 부분은 형광 물질을 입힌 초미세 플라스틱. 열대어 몸 구석구석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제브라피쉬를 이용해 초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와 복합 독성 영향 등을 검증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 하면 굉장히 막연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제브라피쉬 폐하에 영양을 공급하는 곳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였고 신경이나 각종 기관에도 분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한 제브라피쉬 폐하는 겉으로는 특이점이 없으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미토콘드리아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초미세 플라스틱의 안전성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초미세 플라스틱과 금이온이 접촉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깨지거나 망가지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환경 오염 물질과 접했을 때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인체 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하겠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와 분포 그리고 독성 유발 가능성을 밝힌 이번 연구는 나노 분야 세계적 과학지 나노스케일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에 접착하는 모습이 고해상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은 줄기세포에 형광물질을 붙여 세포 접착 순간을 탐지해 촬영하고 이때 일어나는 신호 변화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줄기세포가 제대로 자라려면 주변 조직과 접착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주요 신호물질인 인산화 효소가 칼슘의 활성을 조절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줄기세포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암세포가 주변에 부착하는 현상인 암 전이를 막는 약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대전 지역의 건조특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에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17일째, 대전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14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0년 내 최장 건조특보 기록입니다. 이 밖에도 강릉 28일, 대구 15일 등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 눈비가 내리며 건조특보가 일시 해제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앞으로 열흘가량 눈비 예보가 없어 건조특보가 한 달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커 산불 등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곳곳에 폭설과 강풍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새해 들어 최소 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알프스산이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오스트리아. 온통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2~3m 눈이 쌓인 도로에서는 차량 바퀴에 체인을 채워도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끊기고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도로와 지붕에 쌓인 눈을 채워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Wir sind jetzt 3 Tage herum am Dach schaufeln. Die höchste Stelle war ca. 3,40 Meter, 3,50 Meter.
und komplett dicht, also nass und 오스트리아엔 최고 등급의 눈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일요일 스키어 3명이 눈사태로 사망했고 월요일엔 등산객 2명이 산에서 눈에 파묻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르웨이 트롬서 인근에서는 지난 주말에 20, 30대 남녀 스키어 4명이 폭 300m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루마니아 남부 슬라티나에서는 지난 8일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곤두박질 친 가운데 67세 남성이 주차장에서 통사했습니다. 이 밖에 스위스와 독일, 그리스에서도 폭설과 강풍 속에 조난을 비롯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새해 들어 최소 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남극은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생명의 보고로 알려져 있죠. 특히 남극의 빙하에는 지구의 기상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기후변화 관측의 핵심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30번째 월동대장으로 현지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돌아온 극지연구소 김성중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된 30번째 월동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남극에 계신 건가요? 네, 정확히 2016년 11월 27일 출발해서 2017년 12월 30일 귀국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거네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지나셨군요. 예. 네, 뭐 대원들이 저는 제가 조사해 보로는 월동대, 하계대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하계대가 한 3, 4개월 정도 계시고 맞습니다. 네, 월동대가 한 1년 이상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씩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월동대 대장으로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일단 월동을 하는 이유는 그 해양이라든가 대기, 고층 대기, 우주, 생물, 지질 등 과학자들이 파견이 되는데 네. 그 과학자들이 파견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려면 제반 기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네. 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대원이라든가 또 대원들이 밖에 외부 활동을 할 때 통신을 맡아주는 통신대원 네. 그리고 대원들을 극고가에 데려다주는 해상안전대원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기지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를 비롯해서 파견이 되고요. 네. 또 기지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전기, 발전, 설비 등 대원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총 몇 분 정도가 같이 총 계신가요? 17명이 파견됐었습니다. 17명이 함께 계셨군요. 네. 17분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셨을 텐데 특히 박사님께서 중점을 둔 연구 분야가 기후변화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9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해양 물리 분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했는데 네. 공부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기후변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극이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큰 문제가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느끼신 그런 직접 현지에 계시면서 느끼신 남극의 기후변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 북극은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곳에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남극은 북극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세종기지가 위치하는 남극 반도는 굉장히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세종기지 앞에 마리안 소만이 있는데 마리안 소만의 끝에 보면 빙벽이 있거든요. 네. 빙벽이 지금 계속 빠르게 녹으면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인가요? 예, 눈으로 시시각각 보이지는 않지만 예. 저희들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연간 30m씩 후퇴하는 걸로 저희들이 밝혀냈고요. 그렇군요.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빠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세종기지 같은 경우 여름에 여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네. 거의 항상 영하의 날씨지만 세종기지는 지금 한여름이거든요. 지금이 한여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영상 5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 한국보다는 좀 더 따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이 한여름이면은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가요? 겨울에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네. 6월 20일 동지 즈음에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었고요. 영하 22도요? 예. 네. 보통 한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자주 내려가는데 네. 또 세종기지는 그 섬에 위치해 있고 다른 남극보다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풍향에 따라서 기온이 또 쉽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좀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맞습니다. 올라가고 그런 식이군요.
근데 영하 20도, 22도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추위가 아닌데 그렇게 추위가 닥치면은 평소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일단 블리자드가 시작이 되면 3, 4일간 계속 지속되거든요. 블리자드가 뭔가요? 블리자드는 시계가 한 200m 이내이고 네. 시속이 굉장히 풍속이 빠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강풍이군요. 네, 보통 한 예. 20m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네. 눈보라를 동반하고 그래서 시계도 좋지 않아서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실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네. 또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면 동상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실내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지구의 환경이나 대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셨던 건데, 근데 앞서 이 남극과 같은 극지가 기후 변화에 특히나 민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극지역은 그 흰 눈과 얼음으로 덮여 네. 있기 때문에 흰색은 아시겠지만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대부분 반사를 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눈과 얼음이 녹게 되면 땅이나 이제 바다가 드러나겠죠. 네. 근데 땅과 바다는 눈과 얼음에 비해서 색이 짙기 때문에 어둡죠. 대부분의 에너지를 또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 온도가 올라가고 예. 올라간 온도는 더 많은 양의 또 빙하를 녹이고 녹이면 또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양의 되모임 현상이라고 하는데 양의 되먹이면서 이때 양이 음양할 때 그 양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음양할 예. 때 그 양의 되모임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극지역의 빙하하고 해양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는데 네. 이제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넘어서면 저희들이 이제 저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온난화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올여름에 기록적인 폭염도 있었고 지금 또 북극 한파 때문에 고생인데 이런 게 다 온난화와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북극과 남극은 표층부터 성층권까지 거대한 제트기류가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네. 끊임없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극은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네.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를 팽창시켜서 북극의 기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극과 중위도와의 어떤 기압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폴라 볼텍스라는 이 서풍이 느슨해지고요. 느슨해지면 이게 좀 볼텍스가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그 고를 타고 한기가 남하하고 이제 한반도나 이런 동아시아 쪽에 한파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제 북미나 네. 유럽 지금 오늘 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한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린랜드 북극의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린랜드의 연안을 중심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고요. 남극의 서쪽인 서남극도 지금 굉장히 빙하에 빠르게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녹게 되면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수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련한 기후변화 연구를 앞으로 한국에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구로 활동하실 건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지역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 극지역의 변화뿐 아니고 극지역의 변화가 중위도나 저위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서 네. 국민들한테 좀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고요. 남극 관련해서는 또 동서남극의 좀 변화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어떤 이유로 되는지를 좀 밝혀서 향후 바다의 어떤 바다와 육지의 얼음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 활동대원들과 17분과 함께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죠. 예. 저희 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겨울에 고립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힘들 텐데 네. 그 대장의 지시를 잘 따라주고 해서 아주 즐겁게 월동을 잘 마친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정말 또 그런 많은 분들의 배려와 또 우리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잘 무사히 그 월동대원들의 그런 활동을 마칠 수 있었겠죠. 자, 앞으로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대장님의 연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극지연구소 김성중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극에는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2곳의 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종기지는 1998년 남극 킹 조지 섬이 세워지며 올해로 만 30살이 됐고요. 5년 전에는 장보고 기지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명의 대원들이 지구의 환경과 우주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